내가 그 스모키 아니는 그랬었지만 10년 전 첫 번째 강연을 진호가 노인 오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오늘이 105번째. 근데 내가 거기 글에 썼지만은 강연 제목이 신중년으로 행복하기. 그러니까 신중년의 행복이라는 주제인데 10년이 지났으면 10년 전에 노인 오복 그랬으면 지금은 이제 중노인 정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신중년으로 거꾸로 이제 돌아간 상태라 이게 점점 우리가 젊어지고 여기도 지금 여러분은 노인인가라고 써 있지만은 우리가 노인인지 중년인지 헷갈리는데 이게 요즘에 나니까 신중년 이렇게 이상한 새로운 이제 표현이 나온 거라 오늘 인구 문제 전문가 노인학의 대가 우리 최진호 교수 강연을 박수로 소개가 너무 거창해서 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는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오늘 또 와서 강의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거 부탁하는 내가 그러죠. 이걸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목을 저렇게 잡은 거야. 이건 하여튼 불러줘서 고마움에 만나서 못하는 거. 얼굴들을 알겠는데 이름들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우선 내 소개만 좀 나는 사회학을 전공했고 사회학 중에서도 전공이 인구학, 전공이 이제 도시사회. 제가 80년에 와서 10년 동안은 국토연구원에서 일을 했고 90년에 아주대학에 작가가 만들어져서 거기 가서 한 22년 정도 12년에 이제 정년을 하고 1년 정년하자마자 수원대학교에 가서 거기 국제개발협력학과라고 하는데 거의 풀타임으로 강의를 하고 전공이 인구학이다 보니까 한국의 인구경이 심각해서 한 몇 년 내가 정년하기 한 2년 전쯤에서 경기도에서 어떤 요청이 왔나 하면 대학교 학생들한테 인구에 관한 교양 과목을 좀 만들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 지원할 테니까 교양 책을 교재를 좀 하나 우선 만들고 그러면 이제 도내에 있는 대학들한테 교양 과목들을 해설하게 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양 과목용 교재를 경기도 내에 있는 12명의 교수를 모아가지고 주 목적은 뭔가 하면 아이들이 결혼들을 안 하고 애를 안 하고 학생들한테 한국의 상황이 이렇다. 근데 제가 얘기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서 교재가 12개 챕터인데 어떻게 가는 걸 2개 챕터로 하고 행복이 뭐냐 하는 걸 3개 챕터 4개 챕터를 무슨 성과 사랑 가족 이런 걸로 쓰고 있고 나머지 3개를 이제 취업 관련된 그 책의 제목을 만남 출판사한테 맡겼더니 그 에디터들이 아주 제목을 아주 잘 지었어. 일, 사랑, 행복, 떡파이들이 20살의 인생 설계. 그래서 이기도의 몇 개 대학에서 이제 교재로 쓰이면서 교양 과목을 하고 행복이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걸 좀 가지고 나면 행복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제 몇 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행복에 관해서 뭐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교재 안에도 있고 또 뭐 여기저기 이처럼 보면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2가지. 하나는 첫 번째 신경 노인이냐. 그러니까 아직 한번 노인이냐. 당연히 노인이야. 한번 얘기를 해봐. 우리가 노인인가? 노인이가 당연히 노인이라는 건 궁금하면 뭘 기준해? 법적으로 지금 내가 환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에 가는 데는 젊은 애들이 양보가 하겠다고 일어나. 난 내가 그 젊은 애보다 내 자리가 더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애를 잘 양보하려고 일어나. 보면 분명히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 받으니까 노인이다. 기준은 그거지. 걸어갈 때 전에는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근데 나보다 빨리 갔다. 걸음이 늦어져서 노인이다. 거의 나보다 빨리 가. 근데 영준아, 나는 좀 양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뚫려보지. 그러네, 정말. 그런 거야. 근데 다 다르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 노인은 나는 그 그레이 에어리라고 생각해. 젊은 자리에 갈까 말까 되게 안일하더라고 나이가. 그리고 이제 빈자가 노인 자리도 비어 있고 일반석도 비어 있으면 나는 당연히 노인석에 가서 앉아. 왜냐면 내가 여기 앉으면 젊은 애들은 못 앉잖아. 나좀 머리 쓰게 만들고 그레이 에어리. 근데 점심시간에 명동 을지로 2가 이런 데를 한번 걸어가는데 점심시간을 맞춰서 우르르 이제 몰려 나올 거 아니야, 젊은 애들이.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끼워서 하여간 뭐 각자 방향은 다른데 하여간 끼워서 걸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늙었구나라는 느낌이 확 온다고. 젊은 애들 둘러싸여가지고 걷는데 걷는 아까 얘기했던 걷는 속도부터가 틀리고 저는 그런 거 못 느끼는데 이상하게 아줌마 같은 사람이 나도 빨리 갔다 있더라고. 아줌마 저도 긴장해서 막 걸어가는 자세들이 굉장히 힘차게 걷잖아. 우리 이제 느릿느릿 걸으니까 상대적으로 노인이다 이런 지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노인이라고 하는 데피니션은 그냥 우리 연령까지도 하는 거죠.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그들로 65세 이상은 노인이다. 또 뭐 이제 제도마다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어떤 제도는 60세 이상은 노인이다. 이제 저게 아마 그런 데피니션이 꽤 오래됐을 때 20년 이상 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60년 정도에 우리 수명이 60세야, 60세. 한강이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된다 하면 남자 같으면 78세 정도 됐어요. 몇 달 전에 대한노인회에서 공식적으로 노인의 정의를 연령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걸 제안. 근데 그 제안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노인에 대한 정부의 여러 복지 혜택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600만 명쯤 되는데 하나 얘기 늘어나니까 이 복지 비용이 굉장히 큰 복지 비용이 이 정부 들어서 한 그 기초 정부에서 이거 끙끙 앓고서 이거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못하고 이래서 먼저 정부를 도와서 그래서 한 2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정부가 이제 이 문제를 조금씩 지금 이제 막 논의를 하기 시작,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거 지금 기존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 올릴 수 없으니까 2년마다 하나씩 올리자, 오늘 4년마다 하나씩 올리자. 앞으로 노인의 정의를 그래서 70세 이상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뭐 정부 쪽에서 논의하는 요즘 우리 65세 이상들이 얼마나 동감하냐. 그러니까 지금 주로 우리가 이제 지하철 공짜표, 지하철 뭐 어디 앉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마 자녀들 같으면 한 90까지 살 거예요, 90까지. 평균 수명이 지금, 작년 평균 수명이 남자가 79세, 여자가 85세야. 근데 평균 수명이 나온 게 아니라 뭔가 하면 2014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고, 남자는 79세까지, 여자는 86세까지 평균 수명이. 근데 우리는 지금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뭐 60몇 년을 살았잖아. 그럼 우리는 저거보다 79세보다 더 오래 살면 당연히 더 오래 살지, 그지? 왜냐하면 살 되기 전에 많이 죽는데 우리는 그 죽는 시기를 넘겼기 때문에 안에 각 태어난 아이들보다도 평균 한 3년 정도 우리가 더 살고 평균적으로. 그럼 82, 88, 82세쯤 되잖아요. 그런데 저건 우리나라 평균이고 여기 있는 자네들은 평균보다는 훨씬 더 오래 그러니까 거의 내가 보기엔 한 90까지 우리가 왜 평균보다 오래 살지? 평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직업으로 보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들이 그렇지. 농촌 보면 농촌 사람들이 근처에 장수를 많잖아. 게다가 이제 생활 수준들이 다들
상류층, 중류층 이상이 막 건강에 관심도 많고 영양, 뭐 병원, 뭐 검진, 뭐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훨씬 평균보다는 오히려 90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노인이가 그 질문을 던졌나 하면 내 결론은 우린 노인 아니야. 노인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리자.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노인 그러면 그냥 이제 나는 일에서 벗어났다, 무슨 가장으로서 책임 다 벗어났다, 사회적인 책임도 없다, 그러나 아무도 안 해도 된다,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죽자. 이게 이제 우리 노인의 definition. 우리는 아직 겨우도 살아가지고 20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20몇 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 우리의 의식을 우리는 바뀌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훨씬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는 강하고 여러 가지로 아직도 이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 그냥 시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나이에 0.7 곱하기 게 이게 진짜 나이다. 뭐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지금 뭔가를 우리는 이제 인생이 다 끝난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살기에는 20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만약에 자네들이 지금 한 50쯤 됐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생각은 항상 안 하겠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뭘 시작하고 뭘 하겠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일을 생각하고 일 그러면 보수가 있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수를 받고 뭐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고 하는 걸 조금 우리가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정기적으로 레귤러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으로 우리 나이에 뭔가 보수를 받고 일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보수 안 받고 뭔가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있지.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약간의 뭐랄까 오블리게이션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내가 아니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두 번째 질문은 목하고지 관련된 건데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뭔가? 아침에 내가 오래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던가 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던가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은 사장만 되면 왜 빨리 안 주나? 빨리 해가지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쳐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뭐 책에서 봤다 어디 들었어. 그러니까 사실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게 뭐 중요한 게 뭔가. 첫 번째 질문보다 좀 답변하기 좀 힘들지 모르겠어요. 요새 심리학에서 이 행복 심리학, 긍정 심리학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서울대학교 같은 무슨 행복연구소 같은 것도 있고 행복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도 하고 관심도 많고 왜 이렇게 갑자기 심리학에서 그러면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하기 시작합니까? 90년대 말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펜실바니아 대학교 있어요. 그분이 미국 심리학회 회장입니다. 우리나라 학회도 그렇지만 외국 학회도 이제 회장으로 되면 첫 번째 미팅에서 회장이 이제 취임 연설을 하죠. 근데 이 양반이 뭘 얘기한다면 왜 우리 심리학은 맨날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병자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무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어떻게 그동안에 우리 심리학자들이 정신병 학자들이 그걸 해왔다 그러면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쪽에 우리가 연구의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취임 연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 뭐 이런 데에 대한 미국 연구들도 많아지고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보건 쪽에서 우리나라 뭐 각국이나 마찬가지지만 보통 질병 쪽에서는 병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쪽에 많이 이제 의학 쪽에서 연구를 했지만 요즘 주제는 뭔가 하면 병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가, 그래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돈들을 많이 쓰고 있고, 왜냐면 그것이 사후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돈보다 훨씬 적은 돈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가 쪽에 예산도 많이 다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긍정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저 때부터 아주 심리학이라는 유행처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여러 얘기들을 이제 하지만 뭐 하여튼 요약해 보면 행복이 뭔가 누가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이 뭔가 본인이 만족스러운 삶이다. 아주 쉽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비판해요.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 어떤 조건들을 생각해요. 어떤 그거를 이제 행복 이용하는 사람들 피상적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공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면 철학적으로 나는 왜 사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삶의 목적이 뚜렷해야 그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고 이 철학자들이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이태석 친구가 수단에서 그 사람들을 돌보다가 암을 죽는 배적인 조건이야? 형편은 아주 약한 거죠. 나도 여사 같은 분도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의 무슨 영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했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걸 피상적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그게 아니고 삶의 의미가 뭔가,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고 그 삶의 목적을 달성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뭐가 있나 그러면 근데 이걸 학자들이 세 가지로 나눴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행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조건들. 나이, 성, 교육, 사회적인 지위, 소득, 자녀 유무, 지능, 외모 이건 행복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저게 갖춰졌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과 중간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조건들은 친구, 결혼, 행복한 결혼, 종교, 그 다음에 건강, 신체적인 건강, 자기 통제력. 이게 이제 중간 정도의 행복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높은 긍정 정서, 낙관성. 그 다음에 성숙한 대처 기술, 직업, 여가, 연인과의 관계. 저걸 이제 연인과의 관계가 그렇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랑. 그러니까 행복은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조건이다라고 저는 그 닉 부이치치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아주 대학에 연락이 전에 한 2년인지 모르겠어요. 2016에 올 일이 있어서 왔고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는 호주 친구. 그래서 뭐 전 세계에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한국에도 무슨 작가 같은 게 있어요. 그쪽하고 연결이 돼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초청을 했어요. 내가 특히 거기 이제 대표가 되어 있어서 리프 지출을 해서 내일 이제 내가 받아서 강의를 들어가는데 없으니까 수도 할 수 없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누가 옆에 다니면서 이제 반짝 들어서 스위치에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잘 왔다 와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인사하는 게 이제 허그하는 거야. 박수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면 이런 데다가 좀 이거보다 더 한 2배쯤 되는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납작 올려놔. 그럼 거기 사진은 없지만 뭐 발바닥 비슷한 게 있어. 그거 거기서 강의하는데 굉장히 성격이 장담도 잘하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야, 저 사람은 내가 사지가 없는 사람이 행복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렇게 즐겁게 강의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 객관적인 조건하고 행복하고는 사실 별로 그렇게 깊은 관계는 뭐 행복은 선택의 문제다,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거나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하면서 10년짜리 어떤 연구를 하나. 물론 이제 뭐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떨 때 행복.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당신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순간에 제일 행복을 느꼈는가? 제일 만족스러워. 그러면 이거 회상을 해야 돼, 회상. 과거를 내가 회상하면서 내가 어떨 때 제일 행복했을까?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냥 회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얘기는 내가 어느 순간에 나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어떤 때 내가 그런 느낌을 가졌을까? 얘기할 수 있어요. 회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때 내가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내가 느꼈다. 그런 순간이 있죠. 있겠지, 나 있겠지. 응?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작가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나는 행복해지는 이해할 수 있어? 나는 그때 내가 뭐 이랬을 때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다. 그런데 그런 과거를 떠올리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주 불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시카고 대학에 있는 연구진들이 뭘 했나 하면 2,300명의 이 실험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옛날에 삐삐라는 거지. 삐삐를 하나 모아요. 하루에 4번씩 삐삐가 울려. 그건 뭐 언제 울릴지 몰라. 랜덤하게 하여튼 모든 실험자들한테 하루에 4번씩 일주일에 28번의 삐삐가 울리면 삐삐가 울릴 때 미리 넣어준 질문에다가 그 즉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에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냐? 더 하고 싶으냐? 뭐 얼마나 만족하고 이런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들을 미리 넣어가지고 삐삐가 울릴 때 그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었다. 이거는 회상에서 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뭘 알아낸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하고 제일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그 일에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일이 좋은 거야.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 일이 좋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해서 사람들이 제일 만족하고 행복하는 어떤 행동, 하여튼 순간을 3가지로 이제 집어내요. 뭘 것 같아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더 계속하고 싶다. 아니 이거 아주 지겨워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실험 결과에서 나오는 내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을까, 만족할까, 즐거워하고 있을까, 그런들의 뭐 상상력을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2,300명한테 지금 이게 실험을 하는 거야. 그 여자 같은 건 애기 보고 있을 때. 그게 밀접한 관계, 중간 관계, 공급 없는 조건, 그 3군데 보니까 방금 없는 조건에 성이 있고, 중간 관계, 부부 관계가 성이라는 건 남자, 여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밀접한 관계, 연인 관계. 이게 이제 남자, 여자 관계의 세 부위를 관계 없는 것 관계, 밀접한 관계 이렇게 나눴는데, 인간이 이성에 대해서 어떤 가능 있는 희망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거 좀탈 때. 행복을 기대를 하지 않겠냐? 섹스할 때. 쉽게 얘기하면 섹스하는 순간에 삐삐가 울리면 그 계속 그러니까 섹스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건 구체적인 행동을 좀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해하고 그 행동을 계속 가져가고 싶고 하나가 섹스야. 또 뭐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다. 이 세 가지. 결국은 2,300명, 뭐, 이제 물론 다른 이제 연구를 하는 분도 많지만, 하여튼, 2,30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연구해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가, 세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식사할 때, 수다 떨 때,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허구한다는 이게 세 가지만 하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행동은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무슨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정말 좋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마음속에 머물고 싶어 하는 일이 될 수 있대.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우리는 노인 아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것이 지금 이 일을 끌어오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주관적인 행복을 주는 게 지금 세 가지. 그 다음에 주로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행복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제 일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그 일하는 걸 상황을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가? 결국은 몰입 혹은 긍정적 중독, 우리가 무아지경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하면 그것이 무슨 늘 하는 일이 됐든 아니면 취미 활동이 됐든 아니면 뭔가 됐든지 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시간 가는 줄. 그게 뭔가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 일 속에 그 행위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환경을 인지를 못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 나는 완전히 그거에 함몰돼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야. 내가 어느 시절에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 있는데 나보다 좀 나이가 좀 양반이 나한테 우리 아들 때문에 뭐예요? 맨날 삐쳤어. 공부 머리는 부장님 만나서 심지어 너 머리 좀 깎아라 이러고 집에 전화도 오면 아니 죽겠다. 제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죽겠다. 게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뭔가 한 가지 이렇게 몰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일에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리고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나는 그런 게 없어. 혹시 나는 내가 뭘 할 때 나는 그냥 미쳐서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여튼 그것이 취미가 됐든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 반드시. 그지? 미친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일에 자기가 몰입도 하는 거고, 몰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무아지경에. 그런 거 있어? 나도 그런 거 있어. 나는 이거 할 때 내가 언제도 몰입할 수 있고. 왜 그런 거 있어? 난 없어. 나도 이거 그러고 있는 사람 있어? 너 이제 술 좋아하니까 술 먹을 때 몰입하나?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를 인지를 못해. 완전히 어떤 상황인지 시간을 잊어버리니까 시간을 잊어버리고 말할 때 아니
진호 같은 경우는 몰입의 경험이 많을 텐데 또 하는 시간이 몰입 아닌가? 기도를 하는 게 좋죠.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목사 두 분이 계세요. 교회 아니 나는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누가 목사님이야? 여기.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30분 이상 못해.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오래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랍니다. 뭐 누가 아픈데 뭐 이런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면 좀 길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슨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 이런 거 오래 못해.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기쁨에 대한 감정이 계속되는 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해요. 기쁨하고 쾌락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엔돌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누가 엔돌핀 얘기했지? 이상구 박사. 사실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고통의 순간에 고통을 잊기 위해서 나오는 게 엔돌핀. 여기 우리 누구 마라톤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라톤 42점 몇 킬로를 달리면 거의 마지막쯤 가면 그냥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무아지경이 돼서 뛴대.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되나 하면 그냥 해봐. 그게 뭐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게 되는 게 엄청난 고통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이 조절을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면 완전히 무아지경에 대해서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 용어로 러너스 하 이렇게 얘기해요. 러너스 하. 아주 그냥 무아지 이 엔돌핀이라는 아주 고통이 극심한 고통의 입체를 느끼게 되면 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엔돌핀이라고 고통을 입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쾌락의 관계에 대해서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요. 기쁨하고 쾌락은 다르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거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중독 우리에게는 중독 되는 것들이 대개 이 쾌락 때문에 이제 중독이 되니까 술 중독도 마약도 그렇고 심지어는 도박 이것도 사실은 왜 이런 중독 상태에 빠지나 하면 그 당시에 뭔가 쾌락을 맛보기 때문에 그걸 못 잊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약을 했고 마약을 이해하고 도박. 그래서 우리 무슨 사방벌 되는 남자 나이가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회사원인데 근데 양반이 어떻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슨 큰 기업에 무슨 경리를 맡고 있었는데 회사 또 누가 내가 발각되고 떨려나고 자기 집도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직장 그냥 이혼상하고 완전히 쾌락이 있었어. 근데 평상시에 물론 우리 사단벌 되니까 이제 올해 굉장히 얌전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인데 완전히 그냥 도박에. 근데 다음에 안 오지만 여기 강원랜드 가면 그 뒤에 가면 반대만 완전히 도박에 빠져가는 일시인이고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고 얘기할 때는 중독은 뭐랄까 그 정도의 동일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를 점점 높여가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쾌락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기쁨이라는 것하고 쾌락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행복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공통적으로 뽑는 것이 낙관성이다. 낙관성. 긍정정서 낙관성이야. 낙관성의 세 차원을 지속성, 확산성, 개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뭔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나는 낙관성의 정도가 어떻게 되나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 어딜 가다가 길을 잘 못 찾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낙관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오늘 내비게이션이 이게 어떻게 사람들은 나는 길치야. 난 정말 가만히 이 지속성의 차원은 뭔가면 나는 요건 한 번만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항상 그래 이렇게 스스로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요건 한 번, 나쁜 일의 경우에 요건 한 번만 그래 그러면 이건 낙관성이 높은 사람이고 맨날 그래 어떤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거꾸로 좋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항상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참 오늘 운이 좋았어. 그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닥친 일들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낙관 온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오늘 한 번 내가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나는 항상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산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해요. 당연히 좋은 일의 경우에는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그걸 일반화시켜요.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날 일회를 끝나버립니다. 일반화시키죠. 이게 이제 긍정성을 테스트. 그 다음에 개인화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내가 잘해서 그랬다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건 긍정성이 높은 거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거꾸로 이게 이제 좋은 일 나쁜 일의 경우 따라 더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낙관성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시작자분이 얘기하면 저런 낙관성 긍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 각자들이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네, 뒤에 나오지만 결국은 이걸 우리가 바꾼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런데 저거를 좀 그나마 그래도 쉽게 사람들의 성향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종교예요. 우리 목사님도 있지만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가 저런 낙관성, 긍정성 영향을 나도 물론 기독교고 당연히 뭐 다른 다 제쳐놓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뭐 아주 찰나적인 생활을 이 세상에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안 하고 거기다 많은 의미를 부여를 안 하고 사람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나쁜 일도 당하고 다 당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종교성이 종교적인 영성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해 받아들입니다. 이게 종교의 힘이죠. 그리고 뭐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난 모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뭔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별로 그 고통이 힘든 것이 오래 가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아까 얘기했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관련이 밀접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낙관성을 키울 수 있는 본인이 물론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지만 종교가 낙관성을 혹은 긍정적 정서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여가 향유라고 하는 말. 우리 나이쯤 되면 이 향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하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이나 과정이나 결과가 주는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향이라고 해요. 우리 다 향이에요. 저희가 질문했지만 내가 어떤 과거에 뭘 했을 때, 어딜 갔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결과에서 내가 즐거움, 행복을 느꼈다 그러면 이 기억은 분명히 오고요.
내 머릿속에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가 내가 다시 끄집어내면 이게 나와. 이게 향이야. 예를 들면 사람들이 열심히 사진 찍는 거이 다 향유를 위한 거예요. 사진을 보면 사실은 이 향유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살면서 이 향유의 경험들을 향유할 수 있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게 우리가 한 90까지 산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잘 움직이기 힘들 때 그냥 머릿속으로 그때를 회상만 해도 그때 뭐 사진을 꺼내만 봐도 굉장히 즐겁고 이게 향유지죠. 그래서 향유와 관련해서 경험과 물건을 구매하는 만족도를 당연히 물건을 구매해서 우리가 느끼는 만족도라고 하는 건 아주 일시적인 거고 그러나 어떤 경험을 우리가 구매해서 경험을 해서 느끼는 향유의 그 즐거움은 꽤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향유를 맛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등등을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행이라는 게 있고요.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면 참 그때 좋았던 그런 느낌 경험 오랫동안 그 느낌들이 근데 무슨 뭐 명품을 사가지고 뭐 처음엔 좋지만 그거 뭐 시간이 지나면 돈이 끝나면 아이들 같으면 물건을 소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경험을 소유하려고 이제 이 경험을 소유하는 것도 경험을 구매하는 것도 이게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아이들이 여행하는 것도 힘들었죠, 그치? 웃는 소리를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나?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고등학교 졸업, 40주년. 갔다 왔지, 우리? 했니? 갔다 왔어요. 언제? 6년 전. 50주년 했나? 50주년? 내년에 할 거죠. 2006년. 내년에 2016년에 40주년, 내년에 50주년. 내년 50주년. 내년도 할 뭐가 할. 사실 내가 들은 얘기는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 우리처럼 40주년, 50주년 아침을 먹고 나면 다들 해가지고 약들을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다들 약들을 끊어서 누군가 그랬더니 야 이거 보기 싫다 우리 이걸 끝내자 50주년 하지 말자. 근데 그래도 약을 먹으면서까지 다닐 수 있으면 좋지만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참 그래서 아이도 권장할 때 여행뿐만이 아니고 무슨 이게 손쉽게 무슨 공연 이런 것도 다 상향 경험을 사는 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게 내가 2009년에 대학은 안식년이래 그 안식년을 미국 가서 하는 일이었지. 두 번째 나는 왠지 모르게 아주 유럽이 좋아. 그래서 이 두 번째 안식년을 어디 가면 좋을까? 영어가 우선 통해야 돼. 말이 통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하는 나라 중에 이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 너무 물가가 비싸서 어디 오스트리아가 비교적 유럽의 중앙쯤 있고 내 욕심이 뭔가 하면 안식년을 빙자해서 여행을 다니시다. 근데 우리 대학의 안식년을 그냥 놓는 게 아니니까 안식년을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내가 1년 동안에 어디 가서 무슨 연구를 하겠다는 거를 또 포즈를 내고 갔다 오면 또 보고서를 내야 돼. 그래야 대학이 월급 주지 1년 동안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니 마음대로 하고 월급 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가서 뭘 해야 되겠다는 걸 해야 되니까 오스트리아에 무슨 연구가 온다. 내가 가서 일할 만큼 하는 게 마치 비엔나 근처에 이아사라고 하는 국제적인 연구기관 있고 거기에 이제 인구를 연구하는 한 팀이 있어. 잘 됐다. 거기 가서 있어. 그러니까 1년 내내 있지는 않고 한 4개월 정도 있으면 그 연구를 하는 나는 풀타임 아니다. 일주일에 2번밖에 나오겠다. 나머지는 이제 숙제는 주말을 이용해서 여기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고 계획을 근데 이제 그 연구소를 비엔나를 가기 위해서 처음에 이태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태리 여행을 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걸치를 못해요.
요 정도의 경사길도 아니고 이거 계속 유럽에 있어야 되는가 한국으로 와야 되는가. 근데 뭐 그냥 우리가 이제 갈 곳 예약도 해놓고 무슨 호텔 예약해놓고 뭐 미국에 이거 엄청난 손해야. 이거 안 하면 호민국이라 그래요. 그거는 이 주시할 때 있으면서 이런 상황이 전에 우리 사람이 그 심장 문제가 있어서 스탠트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어떨지 몰라서 뭐라 그러지? 혀에 넣는 니트로그리즘이 하면 그거를 쓰십시오. 그래도 심하면 그냥 한국에 오시죠. 우리 주시에. 하여튼 그래도 뭐 니트로그리즘을 한 2번쯤 쓰고 내가 이 얘기 왜냐하면 이게 젊을 때도 안 돼. 늙을 때 이런 게임을 아무리 세워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하여튼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 상황이 좋아지니까 겨우겨우 뭐 하고 어디 뭐 비행기 타고 갈 때는 그냥 휠체어 이해가 안 돼. 그래야지. 내가 한 50대 이런 여행을 했을 때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향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 경험을 우리가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더 늙기 전에, 좀 아까 누가 다리 힘이 없었어요. 다리 힘이 없어지기 전에. 그럼 훨씬. 또, 얘기하면 또 생각나는 게, 윤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디오파. 요새는 가끔 무슨, 썬데이 중앙인가 어디에 무슨 방송 뭐 자기가 소개하고 이런 거 뭐 그렇게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디오 과학으로서 무슨 책을 하나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시절에 자기가 그냥 월급 받던 그런 셀러리 되는 시절에 오디오에 미쳐가지고 사고 싶은 앰프가 있었는데 그걸 못 샀어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만족을 포기하지 마라. 아주 영어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5년 뒤, 10년 뒤에 저 잘 살아보려고 현재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마라. 우리 나이처럼 똑같아. 우리가 10년이 생각하니까 지금 뭐 10년 뒤를 잘 살아보려고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걸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여튼 혼자 되는 대로 뭐 이런 경험을 하면 자, 결론이 뭔가 하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다들 사랑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 자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키우는 거죠. 오래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정주 시인이 나이 80에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저쪽 코카사스 산맥의 시집으로 내가 신문에서 봤어. 그걸 보고 야 80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국이 아니고 외국을 가가지고 노인을 보통 아까 내가 처음에 노인이라고 물어본 거는 노인이라 그러면 에이 내가 뭐 노인 뭐 새로 뭘 해 뭐 나는 하는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했어. 우리 노인 아니야. 노인 아니니까 우리는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새로운 걸 배워서 좀 뭔가를 시켜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 우리처럼 무슨 노인 독재한 같은 데서 프로그램도 많아. 되게 우리 친구들 보면 악기하는 사람들은 색스폰 배우는 사람들 그게 제일 쉬운가 봐. 이 악기 중에서 비교적 쉬운가 봐. 색스폰. 또 뭐 하여튼 뭐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어 시작하는 사람들 아주 뭔가를 배우는 자들이 굉장히 고민되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입니다. 193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일을 시작했나 하면 1920년대 출생하고 39년, 42년 사이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을 골라 성적이 하위 40% 있는 애들은 제척했어. 왜냐하면 졸업을 못할 가능성이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뭐 가정경찰 이런 걸 보고 또 거기서 추렸어요. 그래서 2학년 남학생 268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얘네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추적하는 연구를 시작해요.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저기서 누구야 이거. 그래서 지금까지 72년을 추적을 합니다. 268명, 그게 남학생만 보세요, 남학생만. 268명 중에 12명은 대학 중에 연구 대상에서 채택했고, 지난 50년간 8명이 줄어들어서 파이널이 248명에 대한 거를 연구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골라놓고, 담당 정신과 의사가 개별적으로 8회를 면담해서, 얘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니까 어떤 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족, 전문가가 본인도 면담하고 가족들도 면담해서 2학년 재학 중인 그때에 얘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을 해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 자료들이 다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 2년마다 얘네들을 추적하니까 설문지를 내서 응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5년마다 각자들의 건강검진 기록부를 제출하게 했고 15년마다는 직접 면담을 했는데 본인들만 면담한 게 아니고 가족들도 면담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 자라면서 늙어가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쭉 해가지고 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조지 네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부터 참여한 건 아니고 저 사람은 중간에 참여해서 이제 파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돈을 그랜트라고 하는 돈 많은 자료를 해서 그랜트 연구라고 뭐 거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주로 이제 건강,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화를 위한 7가지 행복의 조건이 뭐냐? 성숙한 방어 기제, 교육, 결혼 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력. 이게 다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가 뭔가 얘기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통도 있고 불행한 일도 당하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것처럼 하는 방법이 승화라는 거 있고 유머라고 하는 게 있고 이타주의가 있고 제가 심리학자들이 프로이드가 하죠. 나머지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긍정적인 정서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조화롭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자기의 불만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저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 사례들이 나오는데 뭐 넘버로 우리 메르스처럼 넘버로 나와 사례 몇 번의 경우 뭐 학교 갈 때 이랬는데 뭐 군대 갔다 와서 이게 저들은 군대도 2차 대전도 군대도 갔다 오고 하는 거예요. 저 샘플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케네디가 들어가 있고 상원에 출마한 친구들이 4명이라고 그러고 무슨 유명한 작가도 있고 무슨 하여튼 근데 이제 케네디에 관한 기록은 미 대통령은 못 보나 봐. 2040년대까지는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송일익이 전혀 못 본다. 그냥 케네디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땠고 중간에 40대 어땠고 50대 어땠는데 그것이 뭐 지금 건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물론 뭐 일찍 죽은 친구들도 있고 무슨 뭐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 옵니다. 결국은 성숙한 방어 기제 아까 말한 긍정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긍정적인 노화는 결국 이 연구에서 결론이 뭔가 하면 사랑하고 일하며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 나를 늙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 노인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노화돼가고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연구들이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거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기의 이제 생활 패턴을 바꾸시려면 공부를 하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자. 봉사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봉사도 아까 우리 이 성숙한 방학의 이타주의자 예를 들면 나도 뭐 사실 내가 은퇴하기 전만 해도 내가 이제 정년하면 뭐 할까 일을 해야 되는 노인단체 같은 사람들 만나면 우리 하시는 일이 뭐이냐 물어보기도 되는데 내가 아직도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거 있어. 코이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특히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해동국에 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코이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지금 수원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국제개발 협력학인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ODA 그러죠. ODA. 그러니까 한국도 옛날에 원조를 받다가 이제는 이제 주는 나라가 됐고 원래는 그 GDP에 한 0.6% 뭐 그렇게 써야 되는데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 우리 원조 주는 금액인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우리 봉사자들을 해외에 파견해서 그 중에 시니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도 이제 내가 강의를 못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는데 문과는 별로 없어 해당사. 나이제리아 가려다가 알았어. 나이제리아 가려다가 알았어. 그러니까 뭐 IT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은 할 일이 많어. 근데 안 그게 잘했어. 왜? 거기서 저거 했구나. 나이제리아 가져가잖아. 몰라. 몰라. 아니 근데 뭐 하여튼 할텐데 나이제리아뿐만이 아니고 IT 같으면 많어. 아니야. 내가 보면은 굉장히 힘든 데가 있어 나와 있는데 가서 사는 환경이 무지 나쁜 데가 몇 개 나와 있어. 좋은 데가 거의 없어. 좋은 데 찾으려고 때가 보고. 그러니까 좋다는 데가 남미에 한두 군데 있고 아프리카는 굉장히 오지야. 거기는 가보면은. 그 나이제리아 중에서도. 그러니까 대충 그런 나라들이야. 그러니까 치안도 무지 나쁘고.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내가 뭐 완전히 꼭 나이제리아 가면 안 되거든. 아니 코타키가 우리 저 이주호가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거기서 그런 방송국에. 사실은 이과나 이런 전공한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찬스가 조금 늘어나. 그러니까 코이카가 대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제 우리 이제 ODA 설명해주면 한국이 원조해주는 것 중에서 코이카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더 큰 거는 각 부처에 들어가시죠. 근데 뭐가 크냐 하면 보건의료 쪽.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무슨 뭐 도시개발 뭐 이런 쪽. 이런 들이 금액이 커는데 그런 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직 노인단체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아까 우리 65세 이상이 600만 명이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실제로 이렇게 링크 시켜주는 기관이 별로 없어. 그런데 미국 같으면 봉사단체가 정부에서 지은 단체가 있어서 거기 보면 노인들을 위한 그런 봉사의 기회를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자기의 전공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거 있고 아니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프로그램도 있어. 그러니까 고동이 불편한 노인이 신분 이런 게 우리나라 활성화가 안 돼. 만약에 뜻이 있어서 찾으면 기회는 있어. 사실.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지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꼭 소득이 생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또 아까 내가 배운다는 얘기 했는데 뭔가를 배우는 건 참 좋아요. 나도 우리 교회 여님 분당에 있는 교회 다니고 여기 가천대학의 유학생들이 중국 유학생들이고 그중에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말 배웠어요. 근데 우리 세대들은 한문을 하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아. 한 2년쯤 2년 하다가 또 다 잊어버렸는데 요새 다시 생각이 이게 중국말 해도 내가 이게 뭘 어디다 써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뭔가를 지금 그다음에 옛날부터는 생각이 다음 같은 거를 좀 배워서 빨리 생각만 하지 이게 행동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아이들은 안 될 거야. 뭐라 그러면 성격을 안 따라주고. 아니 뭐 왜냐면 드럼이 제일 만만해요. 왜냐면 보는 거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으니까. 드럼이 힘들어. 그러니까 드럼은 1분에 60 정도 치는 거 괜찮은데 100만 돼도 이게 안 되겠구나. 예. 안 되겠구나. 요새 좀 빠른 건 130 정도가 되는데 지금 130. 아니 누가 한번 그 쉬운 게 있겠나? 지금 뭐 새로 배운 거 뭐 있냐 누구? 우리나라에 브리지를 배워. 그렇지. 오케이. 또 누가 뭐 새로 안 하는 거 배운 거 뭐 있어? 내가 그 2003년도에 인도 말고 고대 인도 그걸 배웠는데 이게 외워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뭘 만드냐면 사전을 먼저 만들어. 벡터는 한글, 영어 이렇게 찾을 수 있게. 그 다음에 한 2년 전에 미얀마어를 배웠는데 한 4개월보다 쉬웠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안 외워져 이게. 미얀마어는 우리 말은 전혀 관계없거든. 발음도 이상하고 중국어도 더 성이 많아. 아유 원털이 안 외워지. 근데 그 전에 10년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일본 사람이 90세에 중국어를 배우더라고. 그 사람이 한국어도 하는데 한국어 배우는 사람한테 그건 전혀 다르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배워가지고 매일 중국어로 일기를 쓰더라고. 90세인데. 그거 가서 강의를 해요. 중국어로.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강의를 하니까 중국어로 강의한 걸 옆에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해.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뇌세포를 찍어보니까 뇌세포가 형 부위가 이게 활성화되는 거야. 안 쓰던 부위를 쓰니까 뇌세포가 늘어난다는 거야. 이게 난 아닌 것 같아. 근데 미얀마 글을 배운 거야? 말을 배운 거야? 글을 배우고 불경 읽기 위해서. 말을 안 하면 그런 거지.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는 거지. 미얀마어로. 몇 년 전에 그 백시 스페인어를 배워가지고 스페인어를 배워갖고 멕시코 인력박물관 가면은 설명이 영어나 설명이 커졌고 스페인어로만 돼 있어. 내가 스페인어를 배워갖고 인력박물관이나 또는 고고 유적지에 있는 스페인어 자료를 다 읽었어. 젊을 때 배워서 젊을 때 40대 몇살 때 50대. 와 이게 머리가 엄청 젊어. 그리고는 작년 10월 달에 스페인 여행 가갖고 이제 바르셀로나 가는데 여기는 카탈루냐어를 붙이면 스페인어가 통하니까 내가 이제 그냥 스페인어로 아무 문제 없이 다 다녔고 이제 여행에 관한 안내 자료 보고 갔더니 전부 그 책들을 본 사람들만 오는데 되게 한국 사람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걔들 와갖고 더듬더듬 영어를 할 때 내가 거기 와서 스페인어를 쫙 젊은 애들이 놀랐더라고. 쫙 했어. 근데 이게 각자가 재능이 따로 있다. 뭐하면 뛰어난 사람 별로 안 해도 그냥 뭐 모짜르트 작곡하듯이 모짜르트 많이 배웠는 거 아니야. 이공계 부분 애들. 내가 못하는 건 굳이 하려고 할 거 없더라고. 너무 힘들어. 이 나이에 뭐 나이 시간 맞아. 어학 진짜 잘하는 시대. 장서건이라고 있지. 걔는 중국어 잘하죠. 아니 그 장사뿐이지만 물론 뭐저 영어분이 영어를 잘하지. 중국장은 중국 무지하게 잘하지. 중국은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본은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거니까. 내가 나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도 청바지 사러 갔다고. 한 100번 왔는데 인도네시아 말로 언제 배웠어? 따라하면 안 될 거. 이거. 그렇게 막아서 어학의 상당히 정도가 정말로 옮겨라. 사람마다 다른 게 따로 있어. 어학이 진짜. 네,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뭔가 우리가 새로 그동안에 몰랐던 걸 알려고 하는 노력, 뭔가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요약하면
중요한 건 우리는 노인 아니다. 우리는 첫째 노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 나는 노인이니까 이제 나가 손 놓고 이건 아니다. 왜냐면 우리 90까지 살았어. 앞으로 20몇 년은 다 살아야 돼. 아, 근데 문제가 있어. 내가 유럽을 가려고 그러면 70세가 넘어가면 차를 안 되죠. 왜? 렌트카가 안 해. 그러니까 진짜 절에 가야 돼. 그러니까 그난 몰라. 아니. 정말로. 거기에 써 있어. 그래. 아니, 안 된다고는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어. 거절할 수 있다고. 여기 나름 있대. 작년에 이탈리, 스페인 시간 제가 안 해. 그런데, 택시를 타도 되고, 메트로를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되고, 기차를 타도 되고, 아무 문제 아니야. 난 드라이브 안 시켰 거야. 그쪽으로 못 가고 싶은데 내가 몰고 나만 가는 거야. 아니, 그게는 제기별이 되죠. 빨리 갔다 와야 빨리 가. 아니 근데 가서 돌로미티를 가야 돼. 돌로미티. 알로미티가 어디야? 베니스에서 북쪽으로 알프스에 있는데 거기 하면은 차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알프스야. 보통 알프스는 차 밑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가 티켓 같은 원래 또 신문에 하지 말고. 알프스는 드라이브하고 한국 사람 갔는데 소리를 없다. 아니야, 거기서 옛날에 여기에 돈 돌리신다고 그러냐. 거기 돌로미 베니스 위쪽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들높은 산인데 알프스 너무 높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차로 계곡 사이를 해볼 수 있어. 플라우 밑에까지 스키 타고 스키가 올라가서 거기서 그럼 너무 비싸다. 한 번 올라가면 거기에 올라가. 3천 몇 평면짜리 스키 타고 밑에까지. 오늘 여기 저 강의와 관련돼서 병사 만드는 사자성어가 있거든. 귀하면 이거 저 젊은 애들한테 그 강의할 때 인정을 좋겠어. 뭐냐면 흥사적천이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그래서 내가 유명해졌어. 긍정적으로 유명한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긍정할 때 생각사, 극할 때 적자, 그다음 실천할 때 천자. 그래서 여단이한테 만들어서 차에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군대 와가지고 정적 필정적지. 포탄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뭐 군대에서 썩는 데가 있다는 소리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애들이 없어. 그래서 뭐 군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 김재복 장군이 육군 소장 예편. 야, 지금 긴급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그랬다 좀 하고. 그래서 이게 젊은 애들한테 어떻게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처럼 만들어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켰어. 방에 생활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나만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그 여기는 안 돼.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도 그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딸들한테 뭐 지식을 주는 정보.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교육을 하였더니 제일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제 아웃시 애들이 6월달 맞춰 7월달에 교회에 되는데 집단으로 가잖아. 그럼 면접장에서 딱 얘기하는 거야. 너 생활신조가 뭐냐? 이러면 군사적천인다 이러면 면접관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무슨 소리야? 상관하기로 있지, 이제. 그러면 긍정적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뽑아주면 이러면 딱 들어오는 거야. 그걸 실제로 우리 아들이 3년 전에 그 제대해가지고 면접할 때 또 써먹었어.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수협에 됐구나, 그래서. 수협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처음에 들어가면 연수원에서 뭐 교육받잖아. 그때 면접받던 친구 둘이 왔대. 전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군사적전 얘기한 게 누구냐? 접니다. 이랬더니 그거 이랬더래. 그래서 군사적천. 사자 군사적.
시천.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면 그게 나와. 혼자서 쳐내가지고. 어느 시간에 들었는데 뭐 쇼고요. 그래서 그거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데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와. 그래서 이런 교육할 의사조건도 한번 오늘 아주 결론을 멋있게 내리죠. 아무나 참여하는. 한 달 전에 그 아까 얘기한 무슨 그 고령화 관련 뭐 이제 세미나에 사회를 받았다. 어느 노인단체 관련된 사무총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9988 234라는 거 다 들어봤지.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9988 231이래.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다시 일어난대. 그다지 재밌게. 우리 결론은 잘 내려줬고, 하여튼 뭔가 우리 노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노인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한 노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일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실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좋고. 혹시 뭐 질문 있는데? 우리 이거 시간이 더 해야 되는데? 그래. 아까 처음에 공부할 때 그 인구론 공부했다고 했어요. 인구론인가? 네, 전공이 전공이라고. 인구론이라고. 근데 그 뭐를 얘기하는 거에서 또 이게 짤막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요새 건강이나 이런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길어지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후진국으로 가면 계속 인구가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 그 세계적으로 문제하고의 관계는 지금 이제 세계가 양극화돼 있지. 우리나라를 소망하네.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인구가 줄어. 그러니까 유럽은 인구가 출산이니까. 그리고 개도국, 아프리카, 이 서아시아 이런 데 인구는 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빈부 격차가 점점 인구 측면에서 점점 심해져.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의 인구가 제일 많잖아. 근데 중국은 그동안에 애 하나밖에 못 낳게 했잖아. 인도는 내비를 두고 있어. 그러니까 조만간에 인도 인구가 이제 중국을 추월해서 인구가 넘버원.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못 사는 사람 인구의 포션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이게 이제 큰 문제. 우리는 아직 인구가 늘지는 않지만, 통계청 예측은 2030년부터 줄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그 전에 줄 가능성이 있어. 이미 일본의 인구가 줄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우리는 아직 인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어떻게 돼 있는데 사실 뭐 오늘 내가 이제 이 얘기하는 인구 얘기가 있는데 무지하게 심각해. 대한민국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도 한 100년쯤 이런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 인구는 한 2,000원 반대로. 아니, 우리나라 없어진다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백 년 가면 여기 몇백만밖에 안 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심각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유태인 비슷하게 될 거라고 우리 치는데 뭐. 유태인 비슷하게. 그러니까 코리안 유태인. 열심히 배워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 소리가 아니라고 치는 거지. 그러니까 잘난 남자 욕하고. 요새 이게 심각하니까 이제 이민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미국 같으면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니까 이민 가고 전문가들이 가지. 우리는 지금 고학력 이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 애들이 지금 대학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또 외국 애들을 데려다 놔. 그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이민이 필요한 건 사실은 바닥에 있는 이건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짐이야, 짐. 그렇죠. 우리 이제 다문화 가정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사람들이 퍼머넌트 하게 살지는 않아. 몇 년 일하다가 또 갔다가 하면 숫자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지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자꾸 늘어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쪽을 가니까 한국에 영혼이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한국 정부의 또 다른 복지의 대상. 그게 혹시 유엔 같은 전 세계적인 기업, 조령화되는 그런 국가의 인구하고 중무진국, 그런 나라의 인구 팽창하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 강대국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이런 게 그 유엔에서 그 프로젝션들을 계속 내고 있지.
지금 투자를 하면 2030년, 2050년 어떻게 될 거다. 근데 되게 고령화되는 나라들은 인구가 줄는 거고, 인구가 는다고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도시화가 되면은 결국은 인구가 줄지. 그런데 물론 도시화는 늘어나지만 지금도 개성부분 인구가 연평균 2% 이상씩 증가하고. 아니, 누가 들은 얘기인데, 결국 그거야. 부산 농업 사회들은 애가 많은 건 자산이야, 이게. 노동력이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화로 가면은 애가 노동력이 아니야. 부담해야 되니까 부모한테는. 그러니까 애가 많으면 못 사는 거야. 애가 적어서 적게 나갔고, 교육시켜야 돼. 예전에는 교육을 20살까지 시켰어요. 20살까지 교육시켜야 되는 거니까 부모가 스스로 애를 안 낳는다 그러더라고. 네,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보면 또 그 얘기인데, 문제는 인도 같은 나라는 무슨 교육 수준이 낮죠. 우리는 교육 수준이 속도를 높았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생겼는데, 얘들 안 생겨? 그게 이제 되게 큰,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세계적으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딘가면 사하라이나 아프리카하고 나이제리아, 서남아시아. 나이제리아가 인구가 1억이 넘더라고. 빈곤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애들이야.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낫지만 아니, 저기에는 어디지? 저 바뀐 나라다고 나이로비 이런 데 있잖아, 케냐. 그런 데는 인구가 줄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보다 줄줄. 이런 양극화들이 계속 이제 심해졌습니다. 그건 소고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어차피 이제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굉장히 교육이 높아지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스스로들은 조금 나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럼 지금 우리나라 포퓰레이션 피크가 저기서 저렇게 예측하는데 그 예측에는 뭐가 있나 하면 우리 국제 인구 이동도 있어, 그 예측에. 근데 우리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그래서 그렇게 예측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몇 년 전에 예측은 2018년에서 16년에 준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인구 이동이 나가는 사람이 적고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구 이동 때문에 2030년을 늦춰졌는데, 내가 보기에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구 전체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노인들이 그리고 이게 다릅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근데 요즘 처음에 3% 세대라 그러다가 요새는 7%네, 7%가 뭔지 돼요. 이것까지를 포기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해, 사실 우리 지금 인구 문제는. 근데 정부에서 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어. 요새 신문 보면, 지난주가 잭 웰치가 얘기했어. 한국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여러 경제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국제적인 학자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말들이 안 통합니다. 이런 체계에서 같은 분들이 전부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우선 고용이 돼야 되잖아, 젊은 아이들. 고용이 안 되고 정규직이 아닌데 어떻게 결혼을 빨리 하고 애를 많이. 정규직이라는 말은 없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고용 문제고, 고용이 잘 되려면 경제가 충전해야 돼. 게다가 이제 우리는 교육비에서 너무 많이 쏟으니까, 교육 문제니까. 이게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디서 풀어야 할지. 정부가 물론 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정책을 폈는데, 효과가 이게 정말 감체를 다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 리더가 우리 일본은 지금 아베가 굉장히 인구 줄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인구가 1억 미만이라는 건 막아야 되겠다. 무슨 소리, 이게 정책 목표로 돼 있어.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아니에요. 우리는 말은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돈을 쓰면 되지.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거 해결하려고 GDP 한 3%를 우리는 얼마인데? 우리는 복잡한 거 다 이게 인구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구 밀린데 지금. 그냥 아파트 공짜로 준다, 이 정도로. 내가 옛날부터 한 얘기가 있다. 옛날에 반대로 했잖아. 애를 셋을 낳으면 그 집 아이들은 대학 올라가라. 무상이다. 올라가라.
기업에서 특별 채용. 만약에 이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극단적인 정책을 세상 서울 대학교 그래야 된다. 뭐 이런 대학을 골라가는 게 네가 가고 싶은 대학 네가 들어가라. 아니, 대학 가는 건 안 돼. 서울 대학 간다 그래야 돼. 아니, 취직이 안 되니까 대기업에 그냥 특별 전형해서 얘네들 다 뽑아가라. 세 때면 아파트 공짜로 준다. 이런 거 하지. 결국은 돈이지.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인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근데 인구 문제 그 이연구